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임진왜란과 호남, 그리고 호남 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임진왜란은 세계대전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였고, 그 세 개의 나라가 동시에 전쟁에 빠져든, 그래서 이른바 국제질서가 요동친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은 무방비로 전쟁을 맡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력의 열세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 호남의 물적, 인적 자원이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이 망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호남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큼 호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호남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접할 때 호남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장터가 되었을 때 그 전장터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특히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반드시 임진왜란과 호남을 얘기할 때 주로 의병만 운이하고 또는 이순신 장군만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고통을 받았던 호남 민중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과 주제를 임진왜란과 호남을 앞에 두고 뒤에 의병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조금 번잡스럽기는 하지만, 오이문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당시에 피난 다니면서 목격한 것을 일기로 남긴 쇠미록에 실린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호남과 호소만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할 힘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있다는 거죠. 호남의 백성들은 군대도 가야 됩니다. 건장한 사람은.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군인들이 먹어야 할, 그리고 명나라 군인들이 먹어야 할 분량을 운반하는 데 또 나서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국가는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온갖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사신들이 호남에 와서 여러 가지로 독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또 접대하는 비용도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 민중들은 임진왜란을 치르는 동안에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가 좀 몇 줄 안 되지만 상세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호남 백성들은 군사로서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전쟁 수행에 필요한 도로도 정비하고 무기도 만들고 또 군량도 운반해야 되는 요역 징발과 식량의 징발과 수송, 그 다음에 밀린 세금의 독촉, 그 세금을 걷기 위해 온 관리를 접대하는 이런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이 쇠미록에 보시면 10집 중에 9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할 정도로 전부가 도망을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호남 민중들은 서서히 이를테면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적극적인 활약을 했다. 그리고 그 활약은 단순히 의병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관군으로서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3대첩 하면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리고 한산대첩,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은 왜 이게 3대첩이냐면, 이 행주대첩에서의 승기를 잡음으로써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주대첩은 매우 중요한 전쟁사적 의미가 있어서 3대첩에 들어가는데,
이 행주 대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권유를 비롯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라도 군인입니다. 전라도의 관군들이 거기서 활약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후퇴하기 전에 이 일본군이 임진왜란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군량 확보입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군대가 러시아 군대에게 패배했던 이유도 결국엔 러시아의 청야작전으로 군량을 운반하기 어려운 시베리아 내륙까지 끌고 들어간 다음에 굶주린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군량 확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일본에서부터 수송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은 군량은 조선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군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수령들이 무조건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요. 군량이 혹시라도 일본군에 사용될까 봐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피난을 가거나 그래도 남은 곡식이 있으면 불태워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효과적으로 군량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보다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낙동강을 넘어서 남원을 거쳐서 지리산을 넘어서 전라도를 들어오려고 시도한 것을 막았던 것이 곽재우의 의병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병하면 곽재우를 운이하는 게 그것이고요. 그게 좀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걸 바닷길을 해서 진주를 거쳐서 전라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게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한산대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전쟁의 승리로 하면 명량대첩이 훨씬 더 크고 대승인데도 불구하고 한산대첩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의 어떻게 보면 주력 부대는 역시 전라도의 수군입니다. 세 번째로 그게 막히니까 이제 어디로 오느냐? 충청도를 거쳐서 금산을 거쳐서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는, 요새로 치면 이제 호남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 그 길일 겁니다. 그거를 막아낸 게 권유일 장군과 광주 지역의 의병장인 고경명 의병장, 그리고 충청도의 조원, 이들이 이른바 금산에서 700명이 전멸하면서 비록 목숨은 다 잃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줌으로써 전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진주성 대첩입니다. 진주성 대첩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경상도 의병들은 명나라와 조선 관군의 전략에 따라서 진주성을 사수하지 않고 이른바 진주성을 비우는, 즉 빌공자 성성자 써서 공성책을 핍니다. 그래서 진주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김천희를 비롯한 이 전라도의 의병장과 황진을 비롯한 전라도 출신 관군은 끝까지 진주성에 남아서 만여 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멸하면서도 끝까지 진주를 지켜냅니다. 이러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결국에는 조선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먹히지 않고 조선이 망하지 않고 어쨌든 전세를 수세에서 열세에서 우세로 그리고 승세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호남 의병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상도의 곽재우 등을 비롯한 의병들 또는 다른 지역의 의병들은 일본군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처자와 내 자손과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는 향토 의병입니다. 요새로 치면 향토 예비군적 성격을 갖는 의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의병이죠. 반면에 호남 의병들은 굳이 의병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의주로 피난을 간 선조를 지킨다든가 또는 경상도 의병들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상도로 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진주성을 지킨다든가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국난의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의병, 즉 근왕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근왕의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의병과는 또 성격을 달리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 민중들은 물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서 이를테면 조선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병 활동을 통해서도, 이른바 물리력을 통해서도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경상도와 조선을 지킨 호남 의병과 수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의병 활동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경명 부대가 금산에서 전멸한 이후, 그 다음에 고경명을 복수해야 된다는 의논이 크게 일면서 전라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상우도 관찰사였던 김성일 등이 경상도 지역에 일본군의 그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상당수 전라도 의병들은 경상도 구원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만 지키면 되지 굳이 경상도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의병장이었던 최경혜 의병장은 호남도 우리 땅이고 영남도 우리 땅이다. 의병장이 돼가지고 어디 원근을 생각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영남 출병을 결의했고, 전라 좌의병 대장이었던 임비영 장군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도로 가서 구원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동의합니다. 뭐 이거는 이순신의 수군도 마찬가지죠. 사실 조선시대 군대는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 위수지구가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전라 자수사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좌수영이 관할하는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장흥 앞바다서부터 아마 이제 광양 앞바다까지 정도 될 겁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거기는 경상 우수사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고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상도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의대로 가면 안 돼요. 멋대로 가면 그거는 군대를 지닌 장수가 자기가 맡아야 할 방어 구역을 넘어가는 것은 그건 쿠데타죠. 그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거를 걸면 결국에는 반역 혐의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 출신의 정운이나 송유립 등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냐, 다 우리 땅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전라도 출신의 어떻게 보면 이순신 휘하 장수들의 주장을 이순신이 결국 받아들여서 경상도 수군을 지원을 했던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전라도의 관군이나 의병이나 다 마찬가지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활동을 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경명의 금산 전투도 마찬가지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진격하는 일본군을 막아냈다. 그래서 전라도를 지켰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진주성 전투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1593년 5월 20일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차 진주성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서는 1차 진주성 전투의 패배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를 소력해야 되겠다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전라도를 점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를 반드시 점령해야 그 다음에 전라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전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 당시에 일본군의 규모가 약 9만 명이 넘는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부대로 진주성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조선군이나 명나라 군대의 전략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라라고 하는,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간계를 써서 일본이 진주성을 점령하고 하는 그런 그 공략하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1차 진주성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주성만 점령하고 나서는 바로 철수할 것이다라는 이른바 루머,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아마 진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빠질 거니까 굳이 진주성을 지키면서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 진주성에서 벗어나서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는 주요한 길목을 방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9만 명이 넘는 일본군의 정예부대를 한 군데서 온몸으로 막는 것보다는 전략을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대책을 냈고 그 당시 관군 지휘부였던 권율이나 또는 박재우를 비롯한 경상도 의병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호남 의병, 특히 김천일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들이 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대로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진주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호남이 무너지는 거다. 호남이 무너지면 끝이다. 해서 끝까지 그 사수를 주장을 했죠. 결국에는 김천일은 권율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에 휘하부대를 이끌고 진주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최경혜, 황진, 고종우 등 전라도의 주요 관군과 의병장들도 부대를 이끌고 진주성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호남 출신의 관군이거나 의병입니다. 반면에 관군이나 경상도 의병 같은 경우는 권율의 명령에 따라서 진주성에 들어오지 않고요. 심지어 곽재우 같은 경우는 진주성에 입성하라는 명령에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진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진주성 외곽에 진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남 의병을 주축으로 구성된 진주 수성군이 약 10만 명을 헤아리는 일본군과 싸운 전투가 바로 제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수성군은 불과 1만여 명의 병력으로 밤낮 없이 9일 동안 거의 10만에 달하는 일본군과 혈투를 벌였고 거의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전멸했지만 이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 일본군도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전라도로 진격하려고 하는 목적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는 적어도 임진왜란 초기에는 일본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유일한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호남이 지켜졌기 때문에 조선은 호남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초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초기에 호남을 점령하지 못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와의 협상에 실패하자 이를테면 제2차 침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정유재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재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주요 목적은 호남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호남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군 주력이 호남을 집중적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수군에 있었다고 보고 수군의 그 전력을 대폭 증강해서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정유재란을 일으킬 때 물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유재란 당시에 호남은 어떻게 보면 원균의 실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군의 수비 전략을 벗어난 진출. 그래서 어쨌든 호남이 쉽게는 아닙니다만 호남이 점령이 됩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점령한 호남 지역에서 일본군은 강원책을 병행합니다. 다음의 자료가 우키다 히데이에라고 하는 일본군 장수가 전라도 강진을 점령하고 내걸었던 방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조선의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살아라.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두 번째는 고관, 높은 벼슬에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리고 그 처자와 종도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집은 불태워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높은 벼슬에 있는 자들이 의병이고요. 의병장이고 그 의병장 휘하의 의병들은 주로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자료는 뭐냐면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실패가 의병 활동에 있다고 보고 의병장과 그 휘하 사람들을 철저히 죽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불지르고 죽이겠다. 쉽게 말해서 이 방문에서 일본군이 내세운 건 뭐냐면 일본군에게 협조할 사람은 와서 협조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재산과 목숨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회유 전략이고요. 반면에 일본군의 위협이 될 의병장과 그 휘하의 사람들은 모두 철저히 탄압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서 일본군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강경책.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유재란 초기에는 호남 민중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일본군 편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호남을 대표하던 김덕령 장군이 결국에는 전쟁이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역모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국왕이 지배하는 왕조 국가에서 왕이 아닌 일반 신하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언제든지 역모로 몰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고, 또 국왕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휘하지 못하는 군대가 여기저기 산지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병당 중에 상당수가 역모에 몰려서 죽는데, 하필이면 호남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던 김덕령 장군이 이렇게 억울하게 역모에 몰려서 죽었다. 이것은 과연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그런 그 회의감을 호남 사람들에게 주었죠. 두 번째는 일본군의 회유, 특히 곡식을 지급합니다. 사실 전쟁이 벌써 7년째 접어들고 6년, 7년 접어들고 있는데 농사 지으면 명나라와 조선의 군대의 군량으로 뺏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죠. 그러던 차에 쌀을 주면서 일본에 협력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실부터 남원까지 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투항했다 하는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불리해지고, 사실 그 일본군이 처음에는 쭉 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남원 지나서 이제 직산, 지금의 경기도죠. 직산에서 충청도인가요? 직산이면 충청도에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결국에는 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뭐 약탈을 하지 않겠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침략군으로서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호남 민중들은 점차 전열을 정비하고 일본군에 대항하는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어떻게 보면 호남 의병의 성격은 임진왜란 초기와 달리 향토방위적인 성격, 쉽게 말해서 일본군의 주력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어떤 그 백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의병 활동을 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성이나 고흥의 최대성, 송대립, 전방삭, 황원복, 그리고 영암의 전몽성, 유장춘, 그리고 강진이나 해남 일대의 해남윤씨, 그리고 구례의 석주관 전투 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의병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유재란 당시 호남 민중의 어떤 그 가장 큰 활약은 명량대첩이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순신 장군께서 어쨌든 통제사로 재부임을 하죠. 원균이 패배하고. 그런데 통제사가 된 이순신 장군이 가야 할 곳은 통제영, 지금의 통영으로 가야 되죠. 통영에 가서 거기서 군사를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통제영이 되고 나서도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도 한산도로 가지 않고 곧장 호남 연해 지역으로 갑니다. 그는 어떤 의미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의 주력이 대체로 전라도의 수군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균이 지휘권을 가졌던 정유재란 초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내려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순신 장군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르는 관군들이 여전히 전라도 지역에 많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순천에 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순천 지역에 60여 명의 군사가 온 겁니다. 이거 사실 모른 척해도 되는 거죠. 이순신 휘하로 갔다는 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옵니다. 그 다음날 보성에 가니까 120명으로 군사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그만큼 전라도 지역에 있는 수군들이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가 긴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순신이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순신 장군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도 한산도로 가지 않고 전라도로 왔던 것도 아마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 중요한 게, 수군은 육군과 달리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군은 일단 배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특정 지역의 물살이나 해류 또는 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노련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료상으로는 격군이라고 하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 전쟁 중에 적의 포탄을 피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 격군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수군이 너무 힘들어서 수군이 하도 도망치니까 수군들은 아예 그냥 산골에다 딱 수군을 지정을 한 다음에 토지랑 묶어버려요. 그래서 수군이 도망가면 그 토지를 그 도망간 수군에 대신해서 수군한 사람이 그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른바 오랫동안 평생 그 생업으로서 바다에서 일해야 되는 바닷사나이들이 결국에는 격군으로서 가장 적당하고, 결국에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라도 남해안 연안에 살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격군으로 활약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그들은 누구냐? 결국엔 그들이 전라도 바닷가에 살던 토착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들도 결국엔 전라도 사람들인데 16세기에 조선이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특히 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제주도에서는 이를테면 엑소더스라고 하죠. 제주도를 탈출하는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6세기까지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제주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제주도를 탈출을 해서 어디로 오느냐? 전라도나 경상도의 바닷가에, 그것도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를테면 유랑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자로는 포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작이라고 합니다. 이 보작이들이 이순신 장군이 적극적으로 수군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군으로 활약했죠. 이 사람들은 평생 배에서 사는, 이른바 선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어느 지역의 물살이 어떻고 해류가 어떤거, 파도가 어떤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습을 하고 이 사람들을 격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량대첩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 여기 내려서 빈손으로 와서 1개월 동안 1개월 뒤에 명량해전을 벌였는데 병선, 병기는 물론 모든 무기들도 다 결국에는 현지에서 조달을 했죠. 전라 우수영 우수사 김옥주에게 명해가지고 전선부터 수습 정비하고 화살, 대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심지어
보성에 있는 창고까지 활용을 함으로써 결국 호남 민중, 특히 연해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수군으로서의 능력, 호남의 물적 조건, 병기 및 군량 공급처로서의 어떤 물적 조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명량대첩이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량대첩의 또 다른 요인이 단순히 수군뿐만이 아니라 피난민들이 결국에는 100척에 가까운 피난민들이 도와주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트한 명량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조선의 민중들이 도망가는 걸로 나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혼자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명량해전의 승리는 물론 그 해역의 특성과 조류를 이용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그게 이순신 장군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그 지역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민중들, 피난민들이 한 몸이 돼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전쟁은 결코 이순신이라는 하나의 영웅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량대첩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자꾸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장에게 모든 공을 주는데 사실 국난 극복의 공은 그 당시 이름 없는 호남 민중들의 정신과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 인적 물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이 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공을 누구에게? 이순신 장군에게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남 임진왜란 하면 지역마다 이순신에 대한 저기를 하지 이순신을 도왔던 자기 지역의 그 의병장, 자기 지역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선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전라도의 지자체에서는 이순신에게 쌓은 공의 최소한 90% 이상을 자기 지역에서 의병으로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을 지금이라도 다시 좀 어떻게 재조명해서 밝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뭐냐면 이순신을 비롯한 관군 지휘부와 의병장들은 충분히 그 뒤로 한 400년 동안 충분히 대접받았습니다. 이제는 호남 민중들,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의병장과 의병들에게 공을 이제는 좀 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사실은 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임계영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그 경상우감사 김성일의 구원 요청에 대한 답장으로 쓴 편지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전라 좌우병대장 임계영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출발을 해서 이제 금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경상도에서 도와달라 요청이 오니까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영 장군이 자기 휘합 병사들한테 이제 겨울이 되니까 보성에 가서 동복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성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늦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장인데 문제는 보성에 간 이 의병들이 다시 경상도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병이기 때문에 안 가도 그만이에요, 이제. 근데 대부분이 옷을 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결국에는 진주성에 들어가서 전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죽을 자리인데 찾아 들어간 거죠. 죽을 자리인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의 어떤 신념과 정신. 사실 저는 이게 진정한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전라도에 있는 어떤 그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행적을 지금이라도 좀 많이 늦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최대한 수습해서 발굴하고 연구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임진왜란을 바라볼 때 항상 이겼냐 졌냐
승리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한 전투보다는 승리한 전투를 자꾸 강조하고,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잊혀지는 게 뭐냐? 전쟁이 주는 참상,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겁니다. 사실 전장터가 된 나라의 주민한테는 이겼느냐 졌냐 이 결과 전혀 상관없이 전쟁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는 고통입니다. 그 몫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죽을 것이고 죽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또 그 전쟁에 필요한 군량이나 무기는 또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원을 해줘야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전쟁 과정에서 결국에는 상대편 군사들이 저지르는 만행, 전근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과 재산을 모두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적인 폭력,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는 자기의 노비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약탈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전쟁 위기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에서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 점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이겼냐 졌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겼냐 졌냐보다는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한국과 중국과 일본 3개국이 일으켰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조선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선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임진왜란과 호남의 의병을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호남 출신의 의병장과 의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평화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임진왜란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만 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